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바로 그날, 드디어 누리호 발사되었습니다. 와, 올라갑니다. 바로 한 브뤼셀의 한 국제 생방송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토 우주안보 분석관 마이클 라인하트가 한국의 최신 발사체는 단순한 과학 로켓이 아니다라며 잠재적 전략 기술을 암시하는 데이터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은 유럽 전역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뒤이어 펼쳐진 그의 비밀 분석 보고서엔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국 우주기술의 숨겨진 전환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당신이 보게 될 이야기는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의 진짜 본질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심상치 않은 로켓의 정체, 그 모든 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하늘의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NATO 우주안보국에서 일하는 마이클 라인하트입니다. 담당 업무는 신흥 우주국가들의 발사체 데이터 분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매달 몇 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끔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어요. 브뤼셀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생중계 분석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한국의 차세대 발사체였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신흥 우주국 리뷰는 늘 비슷했거든요. 기술 협력국이 어디인지, 발사 성공률은 얼마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정도를 정리하는 거였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사 이틀 뒤였어요. 정밀 궤도 진입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정확했습니다. 목표 궤도와 실제 진입 궤도의 오차가 0.0m 수준이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조 데이터가 나왔어요. 독자 기술 비율이 98%였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한국은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비교 분석이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자립화에 40년 걸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15년이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저는 다시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연평균 기술 성장률을 역산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생중계 스케줄이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준비된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예정된 멘트와 완전히 달랐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카메라 셋과 진행자 1명, 그리고 소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가자고요. 시청자들이 어려운 얘기는 싫어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라고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발사가 성공적이었냐고요. 저는 네, 성공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죠. 진행자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봤어요. 카메라도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새로운 전략 신호를 보낸 겁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되물었어요. 전략 신호가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정밀도, 독자 기술 비율, 개발 기간 압축률을 하나씩 설명했죠. 진행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방청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40년 걸린 길을 한국은 15년 만에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청객석 맨 앞에 앉은 남자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위협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협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복도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30통 넘게 와 있었어요. NATO 동료들,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 대학 동기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하냐고요. 저는 답장을 하나씩 보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발사 통제 체계 변경 관련 문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일이 커질 것 같았습니다.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발사 승인 절차 변경 기록이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책상에 앉았어요. 밤이 길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섹션은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한국의 발사는 과학기술부가 전담했어요. 연구 목적, 예산 배정, 일정 조율까지 모두 과학부처에서 처리했죠. 저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진 정상이었어요. 두 번째 섹션을 넘겼습니다. 2015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국가안보실이 발사 승인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문 역할이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권한이 커졌어요. 2020년에는 최종 승인권까지 넘어갔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요. 동료 한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 정책 분석가였어요. 커피를 들고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뭘 보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한스가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행정 조정 아닌가? 별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행정 조정치고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이상했습니다. 발사 기술이 성숙해지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한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읽었어요. 세 번째 섹션에는 최근 3년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발사 목적 검토, 페이로드 승인, 궤도 선정까지 관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통제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목적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과거엔 순수 과학 연구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열렸다는 내용이었죠. 손이 빨라졌습니다. 데이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뒤 부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예비 보고서를 준비해 갔어요. 15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부서장이 제 보고서를 먼저 다루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발사 통제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과학부처에서 안보부처로 권한이 이동했어요.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기술이 성숙해지는 시점에 통제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서장이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고요. 우리 동맹국인데 굳이 문제를 만들어야 하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출신 앙투안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분석이 과도하다고요. 한국이 군사적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부서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중단됐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한스가 따라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고요.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를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때가 지나면 늦는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국제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죠.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리는 대신 다른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발사체 개발 주체가 궁금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국책연구기관이 주도했어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기록을 보니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산 기업이었죠. 저는 그 기업의 프로필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중거리 방어 체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주포도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레이저 방어 장비까지 개발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우주 발사체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우주기업과 방산기업이 보통 분리되어 있어요. 아리안 스페이스는 우주만 합니다. 탈레스는 방산을 주로 하죠.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한 회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합된 경우는 드물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부문에 본격 투자한 건 2020년부터였어요. 겨우 5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형 발사체를 운용하고 있었죠. 유럽의 주요 방산 업체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는 15년 걸렸어요. 레오나르도는 2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3분의 1 시간이었어요. 저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체계 통합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 회사는 각 분야의 기술을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있었어요. 미사일 유도 기술이 위성 궤도 제어에 쓰였습니다. 자주포의 포탑 회전 시스템이 발사대 정렬에 응용됐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 새 보고서였습니다.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부서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조심해.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무슨 압력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내가 생방송에서 한 말 때문이야. 군사적 의도를 부정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분석을 하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으니 무거웠습니다. 부서장이 계속 말했어요. 일부 회원국에서도 불편해하고 있어. 공식 자료를 수정하라는 요구도 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할 게 없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부서장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 분석은 정확해. 하지만 정치는 다른 문제야. 이해하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압력이 있다는 건 제 분석이 맞다는 뜻이라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스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 한국이 항의했다며? 네,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어때서? 기업이 사업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스, 이건 사업 확장이 아니야. 전략적 재배치야. 이 회사는 우주기업이 아니라 우주를 품은 국방 플랫폼 회사야. 한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발사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위성 통제와 전술 지휘 체계가 통합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게 한 회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후에 할 일이 많았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데이터였어요. 13기의 위성이 궤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임무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성 목록을 펼쳤습니다. 13기였어요. 저는 하나씩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관측 위성이었어요. 공식 임무는 태풍 추적과 기후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궤도 정보를 확인했어요. 고도 600km 극궤도였습니다. 여기까진 정상이었죠. 그런데 세부 스펙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대기 재진입 데이터를 분석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기상위성에 왜 재진입 분석 기능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메모를 작성했어요. 용도 불명확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위성을 열었습니다. 해양 관측용이었어요. 공식 임무는 어장 탐지와 해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탑재 장비를 보니 또 이상했어요. 적외선 센서의 해상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물고기를 찾기엔 과한 성능이었죠. 저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큐브 위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든 소형 위성들이었어요. 각각 10kg도 안 되는 작은 것들이었죠. 공식 임무는 우주환경 관측과 통신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스펙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랐습니다. 자율 추적 기능이 있었어요. 목표물에 접근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위성에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지 의문이었죠.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흐렸어요.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확인했습니다. 통신 위성, 과학 실험 위성, 우주 쓰레기 처리 실험 위성이었어요. 하나같이 공식 임무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능을 뜯어보니 전부 이상했어요. 통신 위성은 암호화 수준이 군사급이었습니다. 과학 실험 위성은 고정밀 카메라를 탑재했어요. 우주 쓰레기 처리 위성은 목표물 분류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13기를 모두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임무와 실제 기능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화적 목적이었지만 내부 구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제목을 붙였어요. 잠재적 전략 플랫폼이라고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샜어요. 각 위성의 의심스러운 기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적었어요. 이 13기는 개별적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거대한 감시망이 된다고요. 보고서를 부서장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어요. 회의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고 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부서장 외에 두 명이 더 있었어요. 내부 조사팀이었습니다. 부서장이 말했습니다. 앉으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내부 조사팀 중 한 명이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라인하트 씨, 당신이 작성한 분석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출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조사관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어제자 기사였어요. 제목이 NATO, 한국 위성 군사 전용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기사 안에 제 분석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언론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더군요. 그럼 누가 당신 자료를 빼냈을까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제 보고서는 내부 서버에만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였죠. 조사관이 다시 물었어요. 한국을 불필요하게 위협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사관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사흘 뒤 원본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위성 스펙 자료, 궤도 정보, 기술 문서 전부였어요. 조사팀이 검토한 뒤 연락이 왔습니다.
혐의 없음이었어요. 제 분석이 정확했고 유출은 다른 경로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층 대담 요청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만큼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3개의 위성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용한 게 더 무섭다는 걸요. 심층 대담 촬영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준비에 쏟았어요. 발사체 설계 문서를 구했습니다. 공개된 기술 자료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저는 밤마다 그 자료를 읽었어요.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컴퓨터였습니다. 발사체에 탑재된 비행 제어 컴퓨터의 스펙이 이상했어요. 단순히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엔 너무 강력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었어요. 궤도 수정은 물론이고 특정 지점으로 귀환하는 경로까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두 번째는 구조였습니다. 3단 분리 방식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독립적인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단은 지상에서 분리되고 2단은 대기권을 벗어나며 3단은 최종 궤도에 진입했죠. 문제는 각 단계의 분리 타이밍이 매우 정밀하게 제어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과학 발사체로는 과한 설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엔진이었습니다. 추진력 조정 범위가 넓었어요. 최소 30%에서 최대 110%까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설계를 했을까요? 위성 발사에는 일정한 추진력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라면 얘기가 달랐죠.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용도 전환 가능성이라고요. 저는 모든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발사체는 설계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된다고요. 과학용 발사체와 전략용 발사체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같은 물건이었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프로그램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상 재진입 기술 실험 기록이 있었어요. 공식 명칭은 대기권 재진입 캡슐 실험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성공했더군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건 중요했습니다. 발사한 물체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과학 실험으로는 샘플 회수에 쓰입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촬영 당일이 왔습니다. 스튜디오는 지난번보다 컸어요. 관객석에 50명이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떨렸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발사체의 문제가 정확히 뭐냐고요.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진행자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냐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발사체는 3가지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계산 컴퓨터, 정밀 다단 분리 구조, 그리고 추진력 조정이 자유로운 엔진이에요. 이 셋이 모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진행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과학용 발사체와 전략용 발사체의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설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재진입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진입이 뭐냐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발사한 물체를 다시 지상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3년 전에 이미 성공했어요. 관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서로 다른 기술들이 하나로 모이면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지점에 서 있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동료들, 기자들, 심지어 다른 나라 분석가들까지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 정도냐고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제 인터뷰가 모든 언론에 나갔어요. 헤드라인은 한국 발사체, 전략 무기 전용 가능이었습니다. 기사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수천 개였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어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부서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마이클, 일이 커졌어. 국제 언론이 다 주목하고 있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서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언론의 관심이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새로운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지만 거절했습니다. 할 말은 다 했거든요. 이제는 과거를 파고들 시간이었어요. NATO 자료실에 갔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저는 한국 관련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사서가 먼지 쌓인 상자 3개를 가져다 줬어요. 2000년대 초반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상자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찾았습니다. 2005년 기록이었어요. 한국이 러시아의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국에서 시험할 수 없어서였죠. 기술 통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시험도 못했다고요?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에 기술 협력을 요청한 기록이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독일에도 요청했어요.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요청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전부 거절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2010년 전후 기록들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시험장을 건설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라는 곳이었죠. 남쪽 섬에 만들었더군요. 발사대, 조립동, 통제실까지 전부 자체 설계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어요.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것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품 조달 기록을 찾았어요. 한국은 처음엔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국산화율을 높여갔어요. 2015년 50%, 2020년 80%, 최근엔 98%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스스로 만든 거였죠. 시험장도, 부품도, 설계도 전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우주판 산업혁명이라고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20년을 정리했어요. 거절당한 협력 요청, 독자 시설 건설, 부품 국산화 과정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현재 기술력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프랑스 대표와 독일 대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신흥국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NATO 우주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했어요. 그건 동북아 무기 경쟁을 촉발합니다. 우리가 그걸 원합니까? 프랑스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한국은 이미 능력을 갖췄어요.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저는 가운데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부서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의견이 뭐냐고요?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두 분 말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되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에 선택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스스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동북아 정치는 복잡했어요. 한국이 강해지면 일본이 불안해했습니다. 일본이 불안해하면 미국이 개입했어요. 그리고 NATO도 영향을 받았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프랑스와 독일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이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프랑스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보고서 때문에 일이 커졌어요.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결정은 당신들 몫이에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20년 동안 혼자 걸어왔다고요. 이제 우리가 따라잡으려 하는데 늦은 건 아닐까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다음 보고서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종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야 했어요. 더 이상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 대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읽어보고 전부 지웠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중립적인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분석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전날 밤 부서장이 전화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었어요. 이번 방송으로 제 커리어가 결정될 거라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촬영 당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지난번보다 더 컸어요. 100명이 넘는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5대였어요. 진행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떨렸어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지난 몇 주간의 논란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최종 결론이 뭐냐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은 위협국이 아닙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흥국도 아니에요. 한국은 독립형 전략기술 보유국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되물었어요. 무슨 차이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신흥국은 기술을 배웁니다. 보유국은 기술을 선택해요. 한국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를 과학용으로 쓸지 다른 용도로 쓸지를요. 이 능력 자체가 의미입니다. 관객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니에요.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제정책 변화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토 우주정책은 한국을 재규정해야 합니다. 기술 협력 대상이 아니라 전략 대화 대상으로요. 방송은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분석을 설명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남성이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평가합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메시지가 10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동료들, 언론,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요. 대부분 지지 메시지였어요. 일부는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읽지 않았어요. 지금은 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유럽 언론은 제 분석을 가장 현실적인 평가라고 불렀어요.
북미 전문가들은 NATO 정책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시아 매체들도 주목했어요. 모두 한국의 위상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마이클, 해냈어. 상부에서 내 분석을 공식 채택하기로 했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식 채택이요? 부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달 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 우주정책 재평가 안건이 상정돼. 내 보고서가 기초자료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두 번의 내부조사, 끊임없는 비판, 정치적 압력까지 모두 견뎌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부서장에게 물었어요. 반대는 없습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있지. 하지만 다수는 내 편이야.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거든. 그날 저녁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브뤼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한국의 위성들도 저 위 어딘가에 있겠죠.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영어가 들렸어요. 억양이 독특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라인하트 박사님,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감사하냐고 물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봐주셔서요.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혼자 걸어왔습니다. 이제 누군가 알아봐주니 기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우주기술의 새로운 위치 추종자에서 선택자로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기술 문서가 아니었어요. 한국 현장팀의 작업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발사 준비 타임라인이 나왔어요. D-24시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D-18시간. 최종 연소 시험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김영수 박사였어요. 그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추진제 혼합비를 0.2% 조정했어요. 발사 하루 전까지 실험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하거든요. D-12시간. 조립 라인 점검 기록이 나왔습니다. 박민수 기술자가 담당이었어요. 그는 가족 행사를 취소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였어요. 하지만 그는 조립동에 남았습니다. 볼트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죠. 저는 사진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D-6시간. 통제실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이지은 박사가 시스템을 체크했어요. 그녀는 석 달 전 실패한 발사의 책임자였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했고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재도전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실패 기록을 찾았어요. 2022년 첫 번째 발사 실패였습니다. 2단 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위성은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회의록을 읽었어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다음엔 성공할 겁니다. 이지은 박사의 말이었어요. 그녀는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막아섰어요. 다음 발사는 6개월 뒤였습니다. 성공했어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지은 박사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밤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날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TV를 봤어요.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진짜야?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짜야.
사람들이 꿈을 이룬 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갔고 박사가 되었어요. NATO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잊어버렸습니다. 우주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꿈이었다는 걸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꿈을 갖고 있었어요. 밤을 새우고 가족을 희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명예 때문도 아니었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주 경쟁국을 넘어 우리에게 잊어버린 열정을 다시 상기시킨 나라였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단어들이 흘러나왔어요. 우주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꿈이고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증명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걸으며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요. 저는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기술 너머의 사람들이라고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이 깨끗했어요. 모든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끝났거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우주기술의 인간적 가치 연구.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잊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을 차례였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헌신과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